네, 이제 시작할게요. 예. 네. 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죠. 네. 코로나가 심해져서 네. 조금 코로나 그러니까 이번 4월에 돌아가셨죠. 세풀베다. 아, 루이 네. 세풀베다가. 네. 참 저는 그 4월 16일 날, 네. 4월 15일 무슨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선거보다 오히려 세풀베다에 더 네. 애통해 했었는데 70세, 71살 뭐 이렇게 49년생이니까 그죠? 네. 저보다 3년 위인데 애석하게 뭐 일찍 돌아갔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뭐 한참 70 활동하실 때인데. 네. 그렇죠. 또 계속 소설을 쓰고 네. 했으니까 작품 소설이 발표했으니까. 계속 기대되는 그 시점에. 예. 뭐 코로나19와 관련되기도 하고, 네. 뭐 작가의 죽음도 그렇지만 사실 또 이 소설도 보면 결국은 그 아마존 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세계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아주 전통적인 공동생활을 해온 네. 이 소위 말하는 원시 생활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거의 뭐 대가족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 부족이 같이 살잖아요. 네. 그야말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아마존의 코로나19의 피해 현상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네. 이 아마존 원주민을 대상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더 뭐 최근 뉴스를 보면 뭐 우리나라는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아마존이나 이 원시 뭐 원시 사회라고 해야 되나? 원시란 네. 말이 조금 뭔가 좀, 좀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뭐 야만이다 원시다 이런 말로 같이 통하니까 말이죠. 비문명 예. 사회. 아무튼 세풀베다가 쓴 소설이 대부분 뭐 이런 원시인들을 주제로 삼았지만 특히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네. 뭐 노인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해밍웨이 작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네. 또 코로나19와도 관련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네. 좀 시의적절한 작품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뭐 작가는 뭐 1949년에 칠레에서 태어나서 네. 근데 뭐 아주 어려서부터 막 10대부터 뭐 여행도 좋아하고 해서 뭐 남미를 일주를 하고 옛날에 체게바라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 일주하는 네. 영화가 나온 적이 모터사이클 있었는데 다이어리. 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네. 이 양반도 굉장히 그 체게바라를 좋아했고 또 남미의 청춘들이 다 그런 또 어떤 네. 로망이 있는가 네. 봐요. 10대 때 그 남미를 막 그 여행을 하고 네. 이 아버지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였죠. 그 할아버지는 스페인계인데 이 아나키스트로 스페인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그 남미 선주민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제 왜 남미의 10대 독특한 때. 백인하고 원주민하고의 맞아요. 어떤 혼혈 네. 뭐 그런 그 얼굴인데 그러다 보니까 10대, 20살인가요? 모스크바 대학에서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49년생인데 73년에 24살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죠. 원래 이제 아옌데 정권이라고 하는 민주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피노체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군인 독자를 하면서 73년부터 90년까지 네. 17년 동안 이제 이 군사 정권 하에 그래서 73년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망명 생활을 73년 이전에 이미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 이 군사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탄압을 받아서 남미를 떠돌다가 80년경에 이제 그 독일 엠네스티 우리나라의 정치범들도 독일 엠네스티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네. 피노체트도 마찬가지로 독일 엠네스티의 지원을 받아서 이 독일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네. 세풀베다. 네. 예
그래서 40살 때 이 소설을 쓰죠. 그러니까 1949년생이 89년에 네. 89년에 이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작품을 발표하고 여러 상도 많이 상도 받다가 만년에는 이제 스페인에 네. 들어가서 스페인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40살에 89년에 이 소설을 써서 벼랑 이라크 베스트셀러가 돼요. 네. 유럽에서. 상당히 좀 대중소설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네, 네. 쉽고 네. 간결하고. 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네. 이미지도 상당히 있죠. 맞아요. 네. 노인과 바다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뭐 노인과 바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의지의 성리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반해서 이 연애소설 읽는 노인의 경우는 뭐 그런 어떤 의지, 물론 의지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네. 어떤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게 해밍웨이의 경우에 노인과 바다에는 그냥 바다인데, 그야말로 험난한 바다인데, 네. 이 세플베다도 바다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제 아마존 밀림이고, 네. 그 아마존 밀림을 침해하는 어떤 네. 백인 사냥꾼, 네. 계층민, 또 그리고 부패한 정권 뭐 이런 네. 쪽에 대한 어떤 대항하는 음흠. 노인의 의지가 그려지는 네. 거죠. 그래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생태적인 어떤 자연 사랑이라 할까, 자연 보호랄까 이런 점에서 또 네. 일맥상통한 점도 있고요. 아무튼 소설 줄거리는 뭐 간단합니다. 뭐 이 칠레에 어떤 뭐 살다가 이제 사는 게 어려워서 이제 아마존에 개척민으로 들어오죠. 뭐 정부가 이제 아마존 개척을 하면 뭐 땅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준다. 들어와서 그 개척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 동안 아마존 생활을 하죠. 근데 뭐 부인도 죽고 뭐 개척 생활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살면서 수아르족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네. 상당히 그 원주민들과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숲에 자연에 대한 친화,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랑을 스스로 이제 네. 익히게 되는데 그 수아르족도 이제 백인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피해를 겪는 가운데 어떤 한번 그 백인들과의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죽은 수아르족 이 사람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하다가 이제 좀 그게 그 복수하는 방식이 네. 이 수아르족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독침을 독화살. 사용을 해서 그죠? 네. 그렇게 죽이는 것이 이제 그렇게 죽여서 그 죽는 사람도 얼굴이 평온. 평화롭게 죽는 네, 네. 그게 이제 이 수아르족의 죽음의 어떤 하나의 규범인데 네. 이 사람은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독침으로 쏘아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손으로 쏘아 죽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수아르족에서 네. 쫓겨나서 네. 홀로 그 계층민들 사회에서 이제 그 살게 되는데 거기에 뭐 아주 좀 부패한 관료 업장이 나오고 네. 뭐 또 치과 의사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네. 치과 의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얽혀 사는 가운데 원주민이나 원시 마을 그 아마존 마을에 살쾡이가 한 마리, 네. 제규어죠. 네. 살쾡이가 한 마리, 살쾡이가 그 백인 사냥꾼을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 시신을 이제 그 원주민들이 싣고 오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치과 의사가 이제 뭐 이빨 뽑는 이야기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지만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그러니까 살쾡이가 결국 죽였다. 그래서 그 살쾡이를 그 사냥하는 네.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혼자 살면서 연애 소설을 즐겨 읽었. 네. 연애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 노인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원시림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삶 속에서 자기 나름으로 유일하게 어떤 희망을 갖고 위안을 받는 그런 네. 그 독서행인데 네. 아주 그 처음에 그런 뭐 뭐라고 할까 처음에 그 소설을 읽는 장면 같은 거 보면 아주 그냥 뭐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음미해 가면서 네. 이게 읽는 거구나 사람이 읽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 연애 소설을 찾아서 어렵게 그죠 소설이 잘 없는 동네니까 치과 의사를 통해 가지고 연애 소설을 어렵게 읽으면서 그걸 이제 항상 그렇게 아주 힘든 고통의 기간을 겪은 뒤에 맺어지는 사랑 뭐 이런 네. 그런 네. 아주 달콤한 네. 그런 연애 소설을 진짜 즐겨 읽는 그런 노인인데 아무튼 그 사냥을 하면서 살쾡이 사냥을 하면서 사실 살쾡이와 또 연애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죠? 죽인 죽여야 되는데 뭐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그 이제 살쾡이가 결국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혼자서 1대1로 그죠? 네. 다른 사람도 다 가고 마치 그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청새치와 네. 맞닥뜨려서 계속 맞아요. 고통하는 장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지요.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결국 이제 그 살쾡이를 잡습니다. 사냥을 하죠. 네.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세플베다 소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원시 사회가 하나의 어떤 이상한 도토피아처럼 그려지고 네. 그 속에 사는 원주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어떤 사람들 네. 백인 여기서는 이제 백인 노인하고 뭐 치과 의사도 포함이 됩니다만 반면에 그들을 억압하고 침략하고 탄압하는 백인 사냥꾼 백인 정치가 뭐 관광객 그다음에 그 현지의 어떤 부패한 정치인들 네. 이 두 가지 좀 이 선악이라고 할까 이런 그 구도가 좀 너무 네, 있죠. 분명해서 네. 뭐 심각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이세풀베다를 좋아하고 잘 읽는 편인데 아무튼 뭐 노인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 노인 우리가 지금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노인도 거의 뭐 7, 80 나이고 여기는 60쯤으로 나오지만 또 뒤에 보면 70이니 뭐 나이가 좀 헷갈려요. 네. 뭔 자기도 잘 70쯤 모르는 된 것 70쯤 같아요. 되는 것 같죠. 네. 아무튼 이 해밍웨이의 노인은 그 역시 뭐 중미죠. 쿠바니까. 이 지금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칠레니까 뭐 남미인데 그래서 이 아시아 쪽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시 두 노인 다 아주 씩씩하게 짱짱하죠. 짱짱하게 건강하게 네. 뭐 우리 노인들도 그런 노인들이 많겠지만 네. 우린 좀 뭔가 좀 일찍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노인다운 게 아니라 노인답다라는 게 일찍 뭔가 좀 이렇게 노숙해져서 이런 그 아주 뭐랄까 의지 강한 투쟁적인 이런 노인상을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 생각에는 앞으로 뭐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뭐 이런 그 노인상 아주 건강하고 아주 의지 강한 네. 투지력 있는 네. 이런 노인상 특히 이제 뭐 두 소설 다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노인들 그러니까 역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좀 더 친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좀 뭐랄까 직장이라 할까 이런 걸 좀 물러서서 은퇴해서 그죠? 네. 그런 어떤 자연 사랑이라고 하는 자연과의 친화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뭐 사랑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노인 문제 해결에 이 소설들이 다 뭐 특별하게 혈액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뭐 좀 우리 시대에도 바람직한 네. 적어도 저에게는 좀 대단히
귀감이 되는 네.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본 소설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우리가 그 바로 직전에 그거를 노인과 바다를 해서 그런지 그 노인의 형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성숙할 대로 성숙해서 그러니까 이 노인도 수아르족에게 배워서 그 아마존 밀림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충분히 익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읍장이나 뭐 다른 방문객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 이제 완숙한 지식이라는 거는 그 나이 되어서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점에서 이제 노인이지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뭐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대하는 뭐 태도랄까 그 교감하는 방식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체화된 사람이니까 누구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된 거죠. 예. 아마존에 대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암살쾡이를 이제 그 사냥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본인도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인 사냥꾼에 의해서 자식과 이제 부인을 이제 아내를 잃은 남편을 잃었구나. 남편을 잃은 암살쾡이의 슬픔을 가장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래서 너무 이제 사실은 세상 살 맛이 없어서 죽고 싶은 오히려 정말 죽음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암살쾡이를 그러니까 고귀하게 죽일 수 있는 그 품위 있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신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일대 이제 이 노인밖에는 없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유일한 또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존엄성을 지닌 위엄을 지닌 존재로서 이제 노인을 형상화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노인 문학 장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이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노인 세대에게 어떤 영감을 이제 삶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도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풀베다가 평생을 이제 그런 생태 문제, 특히 뭐 이 후진국 문제, 후진국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이 가난한 나라, 자기가 살았던 남미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고, 여기 소설, 굳이 뭐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노인으로 나오는데, 글쎄, 노인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요사이 뭐 이런저런 그 논의들, 이 소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 소설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봤어요. 영화에는 보면은, 뭐 안에도 잠깐 회상이 되지만, 특히 이제 이 소설에서는 사실 연애소설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여성으로 나오진 않죠. 소설에 그렇게 나옵니까? 소설에 나오죠. 소설에 그렇게 나오는. 전 치과 의사가 빌려주는 줄 알았네. 치과 의사의 이제 애인이죠. 치과 의사. 소설에서는 창녀로 나오죠. 네, 그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는 창녀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소설을 읽고 봐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여성과의 어떤 사랑, 그러니까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제목이 주는 묘한 좀 에로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에로틱한 부분이 영어 소설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에로틱한 장면 하나도 없죠. 없죠. 그런데 영화 뭐 그래서 세플베다는 그 이 작품 자체가 뭐 특별하게 더 이상 논의가 될 문제가 또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 처음에 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공동체 가장 어떤 그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를 유지했던 아마존 원시림 속의 원주민들이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긴 거리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거의 뭐 항상 그 반나체 상태로 사는 원주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숲을 다닌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고 그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 또는 그 사람들의 지금 아직까지 뭐 수렵 채취라든가 이런 어떤 상식 그 생활 방식에서도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이고 게다가 뭐 백신이니 뭐니 하는 게 지금도 굉장히 그 선진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난 한 40년 동안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뭐 필리핀 부익부, 이게 어떤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자연 파괴 현상, 이런 그 팬데믹 현상이 생기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은 이 자연 파괴에서 오는 것이고, 그 자연 파괴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어떤 상징이 아마존 원시림 파괴잖아요. 그 숲을 방화를 해서 다 그 산림을 벌채를 하고 거기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지구에 뭐 허파라고 하는 그 아마존의 파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 이게 이제 결국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라고들 보통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원주민들이 더욱더 코로나19 이후에 파괴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좀 촉구하는 이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게 제목이라서 아이고 안 나와. 그 연애 소설이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갖는 메타포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크게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야만을 잊게 해주는 게 연애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애라는 게 꼭 뭐 남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과 또 그러니까 생명체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세심하게 상대의 어떤 감정이나 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려하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뭐 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폭력이 끼어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아마존이 그 처해 있는 그 백인 엽총을 든 백인의 어떤 침략, 이제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연애 소설이라는 건 굉장히 그것을 이제 순화시키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대립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소설을 읽는 방식이 굉장히 한 글자씩 한 음절 한 음절 왜냐면 글자를 이제 잘 모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쓸 줄은 모르고 읽을 그렇죠. 줄만 알거든요. 예. 근데 또 아주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음절 한 음절 읽어서 그걸 또 묶어서 읽고 또 한 줄 다 읽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하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자기한테서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 이제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그거를 읽는 방식으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우리가 너무 막 속독을 하고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양적으로 지식을 많이 이제 흡수하려고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독서법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 막 다 외우잖아요, 그거를. 네, 외우죠. 그리고 외우고 다 상상도 하고. 네. 근데 가장 좀 절정인 부분은 그 수색대가 이제 그 살쾡이를 잡기 위해서 모여서 야영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게 노인이 이제 그걸 읽잖아요. 돋보기로. 읽으면 그 옆에 있는 네. 정말 그러니까 독서의 세계, 연애 소설의 세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좀 크게 읽어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르는 그 단어에 대해서 곤돌라, 베네치아의 곤돌라가 이제 뭐냐, 베네치아가 도대체 뭐 어떤 상태로 물에 떠 있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한 패러그래프 가지고 2시간을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읍장도 막 끼어들고 토론을 해서 겨우 이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막 죽이고 살상을 하고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이제 이 소설의 어떤 그러니까 유머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이제 동화 같은 장면인 거야. 그게 끼어들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살쾡이가 나타나니까 읍장이 막 그러거든요. 지금 이런 긴박한 순간에 그런 얘기해서 지금 재수 없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 오래 해서 지금 마음이 이제 해이해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이제 그 세풀베다가 우리에게 주려는 어떤 해법,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독서라는 게 책에 나오는 세계라는 거는 다 그렇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잖아요. 거기서 뭐 침략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남 죽여라, 폭력적으로 살아라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약간 아이러니를 느낀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고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게 사실 삶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고 이제 이해하는 세계고. 근데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분석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이제 근대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개발이라던가 이제 그 발전 뭐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논리로 사실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문명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모순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세계가 여기 다 이렇게 이 작품 속에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디서 이제 세풀베다가 한 얘기 중에 자기가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이 책을 안 쓰려고 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존이 알려지면 우리가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고 분석하고 싶어서 또 막 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훼손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안 쓰려고 했는데 그 왜 치코 멘데스가 자기 친구 환경운동가가 이제 살해돼 가지고 너무 이제 긴급하다 싶어서 그걸 고발하기 위한 아마존의 그런 그 훼손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주목한 게 알려질까봐 안 쓰려고 했다는 그 말의 진정성. 그게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세풀베다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진정성을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약간 알려지지 않아야지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그러니까 아마존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생태계의 어떤 뭐라 그래, 그런 미를 이제 충분히 좀 표현을 하려고 애써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은 문명 세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유럽에서는 약간 이그조틱한 그런 어떤 관심, 네네. 이국적인 것에 대한 그걸 더 아름답게 느끼고 그런 걸 이제 좀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소설이 더 인기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세계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을 또 자기가 전유하려고 또 막 몰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플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소설을 쓴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그 두 가지 욕망, 그러니까 자연과 이제 공존하면서 그 자연의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는 그 욕구하고 이제 그걸 더 깊게 분석해서 그걸 이제 자기화하려는 그 욕구,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그게 과연 이제 그게 인간에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또 약간 들면서 이제 저는 그거를 좀 찾아보다가 없어서 못 봤는데 세플베다가 만든 영화 중에서 Nowhere이라고 어디에도 없다. 이게 이제 2002년인가? 혹시 교수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 남미의 그 정치적인 이유로 실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다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보셨어요? 못 찾았어요. 저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남미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민주화가 덜 되고 이런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그냥 없어지는데 하도 많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크게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이제 정치에 관여된 사람들이 사실 실종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먹고 뭐 살기 바빠. 원래 이제 그 세계는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칠레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그 일대가 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 민주화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근대화에 그러니까 덜 근대화된 것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 민주주의라는 게 약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근대화가 되면은 민주주의가 또 되는데 그걸 또 너무 안 하면은 그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독재가 계속 또 이제 잔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게.